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또 한번 여러분의 성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죠. 생각이 어떻게 물질화, 즉 현실화가 되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만의 방식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네, 인생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온갖 정신적인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일상의 삶은 어떤가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한 점의 종이배처럼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풍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떻게든 갈피를 잡아보려고 행복, 만족, 성공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 시도해 보는데 잘 안 되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트랜스와 파도 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저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건요, 정말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지만 소리 없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목표까지 가는데 막 죽을 만큼 애쓰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트랜서핑을 통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골라 잡으면 되니까요. 이건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단지 옮겨가는 겁니다. 정확히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먼저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자, 이 호스 밖에서 호스를 통째로 감쌀 만큼 큰 원형의 냉동기가 호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냉동기가 지나간 호스 안의 물은 빠르게 얼죠. 결빙되는 겁니다. 아직 냉동기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는 호스 속의 물 분자들은 느슨한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이 지점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호스 속의 물은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게요. 냉동기가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의 과거고요. 물 분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 결정은요,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이 현실에 드러나서 딱 자리 잡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냉동기는 지나쳐가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는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호스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위치는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순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냉동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물 분자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능성 안에서요. 그러면 이 냉동기는 뭘까요? 저자는 이 냉동용 고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얼음 결정들은 만질 수 없는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냉동기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차가운 그 에너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네, 원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특정 에너지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렸죠.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물 분자예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운명을 골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형의 호스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골라 잡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트랙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선택한 그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되고 자기가 선택한 걸 얻는다고 또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하나의 호스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죠. 그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걸맞는 현실의 위치를 갖습니다. 여기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고 있고요.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 난 공원, 풍요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문득 여러분은 구석에 있는 벤치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낡은 옷의 불황자를 한 명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안 보여요. 같은 호스 안에 있어도 그 불황자가 몸담은 물결과 여러분이 몸담은 물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스 안에 다른 위치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불황자의 눈에는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경계해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트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트렌서핑에 따라서 이 인생 트랙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어느 순간 이 불황자의 물결, 불황자의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불황자 역시 삶의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어느 위치에서 얼음 결정이 될지는 냉동기가 지나가기 전엔 모르는 겁니다. 네, 결국 스스로 운명을 지배한다. 이 말은요, 하나의 물 분자로서 위치를 골라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호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골라 잡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막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허용했을 뿐이죠. 그 또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재는 냉동기를 거쳐 계속 고정되면서 과거라는 이름표가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라는 건요, 가능성의 공간 속에 있는 특정 구역이 여러분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볼까요?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 빛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추죠. 물질로 보여지는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모습을 드러내고요. 어두운 숲 전체는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고요. 밝혀진 부분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실현된 가능성의 구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빛은 뭘까요? 이 또한 생각이에요. 즉, 가능성의 구역을 비추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속마음을 계속 중얼거리는,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레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생각이라는 건요, 특정 색깔이라는 감정의 필터가 끼워진 채로 숲의 일부만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행동이죠. 오로지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손쉬운 설명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행동하기에 앞서 이 생각이 사람 운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죠. 그저 내 안에서 하나의 손전등으로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여행하는 여러분과 마주친 불황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 트랙을 자유자재로 트랜서핑할 수 있다는 걸까요? 주파수입니다. 여러분과 불황자의 주파수는 다르죠. 우리는 고유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곧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맞는 구역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 가능성이 물질화, 즉 현실화돼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면서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는요,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관통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에너지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도 통과하거든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통과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고 여러분 몸에서 나갑니다. 그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특정한 값, 그러니까 결과라는 걸 얻게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이 뭔가를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뿜는 에너지는 곧바로 비슷한 것들하고 막 이어지고 얽히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늘 투덜대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만족 못할 이유가 갈수록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과해서 방사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먼저 바꾸면 그 결과값은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트랙은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 새로운 트랙에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통과해서 내뿜어지는 그 에너지를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일련의 일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물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손전등의 방향이 조정되죠.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끝없이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기 쉽거든요. 이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을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상하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예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 영상에서 부산에서 엄청 큰 규모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경제 위기로 식당이 폐업하고 아주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 케이스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방송국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하루 100그릇만 팔자는 새 목표가 생겨서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가 통과하는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상황이라는 건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라는 필터만 갈아 끼우면 그 어떤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길을 막 막아서고 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17세의 휴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암벽 등반 세계에서 신동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8살 때 이미 캐나다 엘버타 남쪽에 위치한 템플산의 해발 3,500m가 넘는 정상까지 등반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10대가 되자 뉴욕 올버니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인 샤완 건크 능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 등반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요. 1982년 1월 허는 뉴햄프셔 화이트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워싱턴 산에 오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요. 강력한 눈보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산하면서 길을 잃었고 동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서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하게도 허에게 다시는 등반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보다 큰 시련, 장애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휴허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는 의사가 추측한 인생 트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늘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한 가지수의 방법들을 찾거든요. 담당 의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너무 당연하게도 등반할 수 없다는 추측을 내렸고요. 등반을 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딱 골라 잡아서 의사 내면의 나레이터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등반할 수 없다는 하나의 줄거리를 만든 겁니다. 의사의 나레이터는 그렇게 A라는 추측을 한 거죠.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줄거리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암벽 등반가인데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허는요, 자신의 가능성 공간에서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다시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리가 없는 채로요.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암벽을 딛고 올라갈 때 빼고는 등반에 다리가 그렇게까지 막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 또한 허가 그런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줄거리고 추측이었죠. 그렇게 그는 의사와는 다른 B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B라는 추측을 골라서 잡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다리는 필요 없어요. 다리를 잃은 것이지 생각이나 정신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등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암벽에 제 몸을 위치시키는 방법도 알고요. 다리를 잃었는데도 등반이 또 하고 싶냐는 말도 저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암벽 등반 때문에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날씨와 제 체력 때문에 다리를 잃은 거니까요. 아무튼 저한테는 인공 보철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이 발기계는 공교롭게도 암벽 사이 작은 틈에 더 잘 맞았다고 해요. 몸무게 역시 4.5kg이 줄어서 더 가벼워진 덕에 등반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추측을 골라 잡은 후 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유수 기업의 CEO예요. 오늘 특별히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강연에 정말로 소질이 없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시간가량의 강연에서 그는 그 말을 증명했어요. 횡설수설 하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논리의 흐름이 안 맞게 자꾸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모두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나레이터가 내뱉는 난 강연 잘 못해 라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이 사람은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겼고 결국 자기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네,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전부 뒤로 하고 이 무대에서 본인의 소질 없음이라는 그 가능성을 골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가능성의 공간에서 지금 있는 무대 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의 무대에서 불쾌한 사건들만 계속 떠올리면 그게 상상이고 시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과한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원치 않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요.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라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로또 1등 나 계속 생각했는데 왜 로또 1등 안 되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이 물질화,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성질로 인해 그게 현실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딱 2단계만 거치면 돼요. 저자는 가장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펜듈럼을 가볍게 무시하라. 오늘 영상에서 이 펜듈럼이란 단어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용어 사전에 따르면 시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체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에너지체라는 단어도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 일단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의 생각 에너지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암묵적인 합의, 종교색, 정치색,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것, 이 회사의 색깔, 특정 집단의 임무, 개개인이 모여 특정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념,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펜듈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더 많은 힘이 더해져야만 더 강하게 진동하면서 존재감을 내뿜는 거죠. 그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 주파수는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 펜듈럼은 소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죽은 펜듈럼, 소멸한 펜듈럼은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패션, 고대 무기, 로마의 다신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 이념, 도구, 문화가 전부 다 죽은 펜듈럼인 겁니다. 결국 모든 펜듈럼은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에너지를 빨아먹는 펜듈럼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 트랙에서 딱 떼어내서 완전히 낯선 펜듈럼 그 그룹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최악, 따분하고 우울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괴로워하죠. 이 사람은 그 펜듈럼한테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겁니다. 이 파괴적인 펜듈럼은요, 뭐 엄청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로, 혹은 각종 미디어 매체로, 혹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운명을 골라 잡는 걸 지금까지 방해해 왔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죠. 우리는 이 운명은 정해졌다는 펜듈럼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람 운명은, 팔자는 정해져 있다는 그 펜듈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이 펜듈럼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시하면 됩니다. 저자는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이 펜듈럼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에너지만 계속 날아갈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 이상하게 나만 괴롭히는 상사, 이것들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기를 쓰고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갈 때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죠.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든 간에 특정 펜듈럼하고 딱 연결되면 이제 그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시고요. 그냥 담담히 지나쳐 가세요. 회피가 아니라 무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아니까요. 다만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직장 동료나 상사 누가 되었든 듣기 싫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매번 자리를 막 박차고 나가서 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하든 방어하든 어쨌든 전부 에너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펜듈럼과 싸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펜듈럼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저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단지 이 게임을 하는 척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스스로 딱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관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향해 있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로 바꿀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귀찮은 상황, 짜증나는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보세요. 펜듈럼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상에서 진짜 온갖 펜듈럼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꺼이 참여하는 척하는 능수능란함만 갖춘다면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사사로운 것들에 다 써버리는, 다 뺏겨버리는 일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그 모든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해서 인생 바꾸기 전에 먼저 이 펜듈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인 이유죠. 폭풍 후부터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울 겁니다.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는 걸 피하고 이 펜듈럼을 여러분 목적에 맞게 고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거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해졌다면 원하는 인생 트랙을, 여러분이라는 파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내일 2부에서 이 성공 물결에 올라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것엔 물결이 있고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 제발 거기에 올라타라. 그러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올려줄 소위 성공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에 도대체 어떻게 올라타면 되는지에 대해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1초 뒤에 전복될 것 같은 한 조각 배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휩쓸리면서 다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우는 부정적인 에너지, 저자는 이걸 펜듈럼이라고 칭하는데요. 시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펜듈럼은 특정 사상, 이념 혹은 누군가의 생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휘둘립니다. 가깝게는 집안 고유의 분위기,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약간 멀리 나가면 이제 회사의 사내 문화, 특유의 분위기가 또 있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입시키는 일종의 사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또 상사의 짜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면 사회의 각종 이익 집단들, 정당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펜듈럼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라는 약점에 빨대를 꽂듯이 통로를 딱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말 가차없이 뽑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리고 이 펜듈럼은 지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거세지고요. 더 거대한 담론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펜듈럼에 동조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요. 지나간 관습, 믿음, 팬덤, 유행 같은 것들 다 여기 속하죠. 우리가 이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시하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 이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때 딱 내 에너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관찰자 같은 마인드로 상황을 관찰한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참가하는 척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뭐 펜듈럼? 내가 이거 박살낸다 진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정 소모가 일단 극심해지거든요. 감정이 소모된다는 게 뭔가요? 그 자체로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관찰자 마인드를 순간 딱 장착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사건의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삶에 대해 좀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해야 할 건요, 어떤 신호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여러분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순간 딱 체크하는 거예요. 의식이 어떤 신호에 대해 좋다 라고 말해도 진짜 여러분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깊은 곳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의식과 마음 깊은 곳이 동시에 불편해하는 건 눈치채기가 쉬워요. 문제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무의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죠?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걸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A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A를 선택한 게 잘한 거다. 이게 왜 잘한 거냐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최선이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A를 선택했을 거고, 이걸 무의식한테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딱 인지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한테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설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의식이 원치 않으니까요. 무의식이 원치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렇게 무의식의 신호를 캐치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방법이에요. 네, 성공으로 가는 어떤 결정에서 제대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렇게 다 소모해 가면서 내면의 대토론, 막 설득, 이런 작업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온갖 펜듈럼으로부터 초연해지면요, 이제 그때서야 폭풍우가 잦아들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해진 바다에서 펜은 이제 목적지로 가겠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갈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닷물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건 물의 덩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바다는 파도로, 우리 삶에서는 물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모든 것으로 특정 에너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는 거고요.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오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어서 이걸 딱 올라타면 이제 소위 한 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고 연달아 성공을 거두고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에너지란 것엔 물결이 있고, 그러니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 제발 거기에 올라타라. 그러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올라타려면 조건이 있는데, 일단 펜듈럼에 대한 모든 신경을 다 끄고 고요한 바다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성공이 연달아 일어난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부가 막대하게 몰려오더라. 성공이라는 게 어디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굴러오더라. 네. 그런데 저자는 이 성공이 연달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성공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이 성공이라는 에너지는 여러분이란 필터를 거쳐서 또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세상에 뿜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공 이후에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공이 연달아 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첫 행운을 가까스로 쥐어잡았는데 두려운 감정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물결은 곧바로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비로소 행운도 만나고 성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낮은 데 있다가 갑자기 높은 데 딱 올라서면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무서운 마음에 휘청거리면 떨어집니다. 떨어질까봐 두렵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결국 떨어져요. 대신에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진심으로 감사한 상태,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감사한 상태,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에너지인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제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지금 이 파도에서 다른 파도로 옮겨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바꾸고 뿜어내는 에너지를 바꿈으로써 그 물결에 가뿐히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흔히 기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감정을, 주파수를,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하세요.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옛집에 감사하기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품습니다. 이 집이 죽도록 싫어서 다른 집으로, 이 물건이 죽도록 싫어서 다른 물건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분노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죠. 자, 몇몇 책에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적극 활용해서 일단 행동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일단은 동의합니다. 거지 같은 상황에서 오는 특정 분노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소위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최초의 분노는 의심을 들게 하고 삶의 의문을 갖게 하고 비로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깨부수고 만다는 생각으로 행동이 튀어나오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면, 그래서 행동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분노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러려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전환하세요. 프랑스 철학계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로랑스 드빌레르는 말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혼란이 아니다. 분노가 원하는 건 질서다. 원래의 질서로 되돌려 놓겠다는 마음에서 분노는 시작된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자초했다면 내가 정립하고자 하는 질서를 다시금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 최초의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다시금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해줬음에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집이 정말로 거지 같아서 매사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못 참겠어서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집으로 가면요, 새로운 집에서도 분노는 계속돼요. 옮겨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딱 끊고, 아, 이러려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구나 깨닫고 더 잘 될 일에 감사, 에너지를 전환해야 합니다. 계속
불평, 불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 펜듈럼에 끌려가는 삶이죠. 절대로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분노를 최초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면 덕분에 행동까지 해서 상황이 개선됨이 보여지면 곧바로 감사로 전환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갖고자 하는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집으로 표현했지만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은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됩니다. 생각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그걸 조금은,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그래도 인식하고 컨트롤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하신다면 그 다음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각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담은 그 한 문장을 속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맥락이 뭔지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여러분 삶의 목표, 그 문장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알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앞서 이 행운의 물결이 오기 시작하면 좋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겨. 지금 좋지만 이것도 또 언젠가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또 다시 이 돈이 없어질까 하는 불안감으로 스스로의 두려움에 동조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을 막아서는 장애물은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균형의 중요성을 막 부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과 펜듈럼이 또 떡하니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균형과 싸우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고 이렇게 양극성의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성공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이 들어온 그 순간에 이러다 또 망하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작 실패한 순간에는 이러다 또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기껏 여러분 인생에 좋은 물결이 들어왔을 때 하필 딱 그때 인생은 결국 굴곡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결국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걸 여러분이 성공했다?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그 기분을 유지해보세요. 그 물결이 결이 같은 물결을 다시 끌고 올 수 있게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하기, 이 감사하기가 여러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불만의 파동을 계속 내보내면 그에 걸맞는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은 실제로 나빠집니다. 감사하기를 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불행한 인생 트랙으로 내달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또 하는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감사하기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장착시킬 수 있는 건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불행은 아무리 못해도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다.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소위 건질 걸 찾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5분 아니 1분이라도 시간을 잠깐 내보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출퇴근 시간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둘러싼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건져낼 수 있는지, 갖가지 상황에 가려져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그놈의 교훈이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심장 박동수 변화 주기는 10초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감정일 때 이 편안한 변화 주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감정을 다 일으켜봤어요. 짜릿함, 평온함, 기쁨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심장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 이르는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
다른 긍정적인 감정에선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감살기를 쓴 그룹의 심장은 안정적인 변화 주기를 보인 거예요. 네,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다른 감정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야 합니다. 이 또한 뭐가 감사한지 써보면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지금 상황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던 그 성공의 물결 작은 거 하나라도 불러올 수 있다면 저는 감살기를 기꺼이 쓰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이 감사하기는 정말 무조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거든요. 사실 수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물결이 오면 그냥 올라타십시오. 간청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성공은 계속 몰아칠 거고요. 힘들 때, 감정이 흔들릴 때, 잠깐 내려놓고 싶을 때, 불안할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 답답하고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모든 순간들은 저 역시 전부 다 수백, 수천 번 겪어본 감정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하기를 정말 1분, 그것도 못하겠을 정도로 힘들 땐 10초라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찰나의 순간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앞으로 걸어갈 그 길 여러분을 잡아줄 겁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IQ 점수 순서대로 교실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반에서 IQ가 가장 높은 학생만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하지? 안 지치나?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에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인드셋의 차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은요, 한두 번 강조하고 한두 번 해보고 그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요, 매 순간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구자로서 막 경력을 시작했을 무렵 한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나는 사람들이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교실로 불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퍼즐을 풀게 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진땀을 흘리며 퍼즐을 풀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관찰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들마다 난관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장면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어려운 퍼즐 문제를 받아든 10살 아이는 의자를 바짝 당기며 신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어려운 거 진짜 좋아해요. 또 다른 아이는 퍼즐 풀기에 몰두하다가 화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다 보니 이거 진짜 재밌는데 저한테 뭔가 도움까지 되는 거라면 진짜 좋겠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뭐지? 그때까지 나는 실패란 단순히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실패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경험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이 아이들은 유독 특별한 걸까?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나를 깊은 호기심으로 이끌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롤모델이 있다. 나에게는 바로 이 아이들이 그런 존재였다. 아이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힘, 바로 마인드셋이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은 단순히 노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었다. 지적 능력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자질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아이들을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그 당시에 나는 인간의 재능이라는 건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실패는 곧 똑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능력이 성장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정불변한 것인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렇다면 만약 인간의 지능이나 재능이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교육 방식, 성장 과정,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랜 논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고방식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지녀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더 도덕적이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차이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개골의 형태나 크기, 모양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인간의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이 주장이 유전자 차이라는 형태로 확장되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차이가 성장 배경, 경험, 훈련, 그리고 학습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이 관점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였다. 많은 사람들이 IQ 테스트를 지능은 고정된 특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비네는 IQ 테스트를 설계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순히 지능을 측정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막 찾아내서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이 테스트를 처음 고안했다. 비네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과 연습을 통해 이 지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학습 부진 학생들을 연구한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신념을 기록으로 남겼다.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잔인한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결과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비네의 이 말은 인간 지능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와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뇌과학자 길버트 고틀리프는 이걸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다. 유전자와 환경은 서로 협력하며 환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그 유전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은 평생 배우면서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이 능력이 과거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 재능과 기질은 다르다. 그러나 타고난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각 개인의 삶은 경험, 훈련,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완성된다. 결국 인간의 발달은 단순히 유전자 대 환경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요소는 긴밀히 얽혀 함께 작동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지능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도 이걸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전문 지식의 성취 여부는 타고난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추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주장은 IQ의 창시자 알프레드 비네가 밝혀낸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처음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난 40년간 나의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입증했다. 바로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한 이 믿음 하나가 당신의 심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을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인간의 재능이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만약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충분히 많이 그리고 훌륭하게 보이도록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해 보일 위험에 처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나 또한 똑똑해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 이유는 6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이 고정된 사고방식을 나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은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IQ 점수 순서대로 교실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반에서 IQ가 가장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달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라는 잘못된 목표를 강요받았고, 이 목표는 공부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나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이나 성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일생 동안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갇힌 사람들을 정말 수없이 만나왔다. 그들은 교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조차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은 곧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삶은 즐거움과 성장이 아닌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의 연속이 되고 만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이나? 아니면 바보같이 보이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나는 승리자로 우뚝 설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차이를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평생 짐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다. 또 다른 관점, 즉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별것 아닌 패로 엄청난 카드를 가진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 전략,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와 기질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은 미리 파악할 수도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찰스 다윈과 레프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하거나 심지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이로 여겨졌다. 다윈은 학교에서 평범한 수준의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톨스토이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 낙제하며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로 비춰졌다. 그러나 가장 정말 중요한 재능은 개발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 믿음은 다윈과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로 나아가게 하는 강렬한 열망과 동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 설령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도전과 배움의 과정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결국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사고방식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의 가능성 속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내적 힘이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잠재력이다. 절대로 스스로를 어디에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당신 스스로를 초월하라. 당신을 가로막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인드셋은 성장형인가 아니면 고정형인가? 다음은 지능에 관한 4가지 문장이다. 평소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보자. 1. 나의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지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언제든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1번과 2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3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나타낸다. 당신의 믿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물론 중간 어딘가에 속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지능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능력에 대해 특정한 성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지능을 예술적 재능, 운동 능력, 사업 수완으로 바꾸어 같은 질문을 던져봐도 좋다. 이어서 개성과 인성에 관한 다음의 문장들을 듣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보자. 1. 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며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다. 4. 나는 언제든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눈치챘겠지만 1번과 3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2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나타낸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고정 마인드셋은 남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 더 신경 쓰게 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학원에 등록했다고 상상해보자. 몇 번의 수업을 받은 후 강사가 당신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질문을 한다. 그 순간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가진 마인드셋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 선 당신은 마치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고, 틀리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긴장감이 당신을 짓누른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속일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이런 건 잘 못해.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뿐인데, 반대로 당신이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초보자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고, 배움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일 것이다. 당신을 평가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 실수에서 배울 것이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당신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선언이며 지금까지 스스로 제안해온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열쇠다. 당신이 고정된 성격, 한계가 정해진 능력, 타고난 재능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생각해보라.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흐름이 막힌 물은 썩는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변화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원래 모든 인간은 강한 학습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장 어려운 기술인 걷기와 말하기조차 배우려고 노력한다. 또 아기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한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을 뿐이다. 하지만 이 넘치는 열정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다. 스스로를 평가할 나이가 되면서 도전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똑똑하지 않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배우려는 마음 그 자체를 방해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취학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된다. 수업도, 교재도, 시험도 영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입생 중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그들에게 영어는 대학 생활의 필수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큰 도전이었다. 우리는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강좌를 열면 수강할 의향이 있나요? 그리고 동시에 다음 두 가지 문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거의 바꿀 수 없다. 지능은 언제든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첫 번째 문장에 동의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두 번째 문장에 더 공감했다. 그 다음 누가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 했는지 살펴보았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도전을 피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키우고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학 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배움의 기회를 포기한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전은 불편하고 실패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성공은 그 불편함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원래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배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인가? 이 마인드셋은 노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재능은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토끼,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 그 우화는 결론부터 정해져 있었다. 느릿느릿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하지만 정말로 거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바람처럼 빠르면서도 더 전략적인 토끼가 되고 싶을 뿐이다. 재능과 노력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주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노력을 폄하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즉, 노력은 거북이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노력은 느림보들이 의지할 도구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어쩌다 재능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나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전략 정도로 이해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 속 프레임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력해야만 하는 사람. 이것은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만약 네가 열심히 해야 한다면 너는 이미 재능이 없는 거야. 진짜 천재들은 처음부터 출발선 자체가 달라. 모든 일이 훨씬 쉽고,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재능을 칭송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한다. 재능? 그래서 뭐 어차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들에게 천재라는 단어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재능은 시작일 뿐 결과를 만드는 것은 오직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재능과 노력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은 재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며 성장은 바로 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 바로 노력의 힘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재능과 노력을 조화롭게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주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노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재능은 잠재력일 뿐 노력만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꾼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재능을 빛내줄 그 노력은 충분한가? 결국 노력의 크기가 당신의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때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선 곳까지 끌어올린다. 1995년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져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보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리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정기 자극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비된 신체를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왜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단 말인가? 뇌가 명령을 내리고 신체가 그걸 수행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사들은 그의 시도를 말렸다. 그런 시도는 결국 당신을 깊은 절망으로 더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리브의 도전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리브의 몸은 차츰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그 다음엔 팔과 다리가, 그리고 몸통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뇌는 다시금 신체의 신호를 보냈고 신체는 반응하기 시작했다. 뇌 스캐너는 리브가 이뤄낸 기적 같은 변화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단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신경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기존 의학계의 통념을 뒤흔들었다. 리브는 마비된 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마비임을 삶으로 증명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패배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당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믿는 만큼 존재한다. 또 한계는 당신을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더 강한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도전의 경계선이다. 진짜 한계는 당신이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한계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멈추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본인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당신을 결코 묶어둘 수 없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을 기억하라. 영웅이란 날아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길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요.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올 한 해 나는 뭐 했지? 이룬 게 뭐지? 그 목표 왜 제대로 못했을까? 내년엔 올해보다 나아지려나?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올해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실패를 반복하며 좌절만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뭘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해가 주는 기회는요. 단순히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기회는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할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인드셋 이론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 교수의 마인드셋,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명언은 토머스 에디슨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디슨 자신이 과연 스스로를 천재로 여겼을까? 그의 삶과 업적을 살펴보면 에디슨은 단순히 순간적인 영감에 의존한 천재적인 발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 집요한 실험, 그리고 협력의 힘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실용주의자였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독한 천재라는 이미지는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1879년 뉴저지 멜로파크에 위치한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인류 역사에 남을 전구가 발명됐다. 하지만 전구의 발명은 단순히 영감의 산물이 아니었다. 에디슨은 30명의 협력자들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팀에는 화학자, 물리학자, 유리세공사,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에디슨의 실험실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그는 현대의 연구개발, 즉 R&D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세계 최초의 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건 개인의 독창성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발명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이었다. 연구소에는 당시 기준으로 최신식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협력했다. 그러나 전구 개발 과정은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에디슨과 그의 팀은 3,000가지 이상의 소재를 실험하며 필라멘트를 개발했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무려 1만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 실패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새로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다. 그가 천재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도 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타고난 천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에디슨의 전기를 집필한 폴 이스라엘은 그를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년이라고 기억한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실험과 기계 다루기에 흥미를 보이긴 했지만 당시 중서부 지역의 소년들에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삶 자체가 기계, 기술과 밀접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추진력이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뭔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산만하고 배움이 힘든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의 호기심을 격려하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의 동료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아 떠나는 동안 에디슨은 도시를 떠돌며 전신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실력을 쌓았다. 그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발전했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한 번 더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 에디슨의 삶은 성장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협력했다. 이러한 태도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의 성공은 노력, 끈기,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업, 그가 구축한 시스템,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의 결과값이었던 것이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의 이 말은 진화론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으로 그의 대표작 종의 기원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다윈의 이 책 역시 단순히 한 천재의 순간적인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반평생에 걸쳐 축적한 연구, 수많은 동료와의 협업, 그리고 끊임없는 실패와 시도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었으니까. 다윈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위대한 저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협력과 끈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1831년 22살의 찰스 다윈은 비글호의 탐험대에 합류하며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경험을 하게 된다. 비글호는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질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띈 탐사선이었다. 이 탐험은 다윈에게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 그는 동식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생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핀치새와 거북이들을 통해 자연선택 이론의 단서를 얻게 된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들은 섬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달랐다. 다윈은 이를 통해 환경에 따라 생물종이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발견은 자연선택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단순히 이 관찰만으로 종의 기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갈라파고스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무려 20년간의 침묵 속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 해양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적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갔다. 다윈 역시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해내지 않았다. 그는 과학계의 동료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끊임없이 노트에 생각을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종의 기원 초안은 무려 8번 넘게 다시 쓰여졌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고 재확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의 아이콘으로 흔히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어떠한가? 그의 이름은 천재성과 마치 동의어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걸작들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배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는 확실히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초기 작품들은 지금의 걸작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초기 모차르트의 작곡들은 독창적이기보다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짜집기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실 이건 당시 유럽 음악계에서 아주 흔한 학습 방식이었다. 젊은 모차르트는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의 음악적 전통을 연구하며 기존의 음악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이를 응용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초기 작업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모차르트는 이를 배우는 과정 자체로 삼아 점차 자신의 독창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반복적인 실험과 연습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해갔고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는 오페라에서 당시 흔히 사용되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캐릭터의 심리와 극의 전개를 음악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 조반니는 그가 이런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의 오페라 관객들은 주로 단순한 즐거움만을 기대했지만 모차르트는 더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하려 했다. 초기에는 대중의 기대와 충돌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작품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렇게 에디슨, 찰스 다윈, 모차르트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고난 천재라는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들은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을 통해 발전시켰다. 실패는 그들에게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였으며 협력과 피드백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다. 천재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천재로 기억하는 이들도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다. 그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들의 발자취에서 배울 점은 그 어떤 재능도 노력과 학습 없이는 완성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전과 배움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천재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천재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분야 중 하나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선천적인 재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마치 신체적 능력이나 움직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카우터와 코치들은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선수를 찾기 위해 늘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구단은 그런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나 이 믿음, 과연 진실일까?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재능은 마인드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키, 체격, 민첩성 등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트레이닝과 연습의 결과도 비교적 쉽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선천적인 능력, 즉 타고난 신체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은 간과된다.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 훈련, 그리고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기억되는 마이클 조던의 성공, 처음부터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여정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조던이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했던 경험이다. 당시 그는 키가 작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전 선수로 발탁되지 못했다. 이 좌절은 어린 조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해라.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야. 조던은 매일 아침 6시 집을 나섰고 학교에 가기 전 훈련장으로 향했다.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 볼 핸들링, 그리고 슛을 보완하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저 감동을 줄 정도였다. 당시 코치들조차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조던만큼 열심히 하지를 않는다. 조던은 대학 시절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NBA에선 처음부터 주목받는 스타는 아니었다. 1984년 NBA 드래프트에서 그는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었다. 하지만 앞선 두 팀은 조던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이 선택은 큰 실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의 조던은 단순히 유망한 선수에 불과했다. 그렇다. 지금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찬사는 그가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한 번은 시즌 마지막 경기를 패배한 후 조던은 곧바로 훈련장으로 향해 몇 시간 동안 슛 연습만 했다. 이미 끝난 시즌이었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조던은 성공의 절정에 올랐을 때도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팀 코치였던 존 바크는 조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려는 천재였다. 조던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그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내 커리어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다.
버저비터를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해왔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흔히 강조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한 신화를 깨트린다. 물론 타고난 재능은 분명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던의 삶이 보여주듯 성공이라는 건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커리어는 성공은 노력과 훈련의 산물이라는 이 진리를 완벽히 증명한다. 조던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재능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 덕분이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해보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조던을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농구 실력 때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과 성장으로 어떻게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어.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이 저절로 내 안에 막 장착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꾸준한 반복, 내적 성찰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그렇다. 최근 들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자신을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유연함과 가능성을 발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어떨까? 한 저명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에는 교육자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말하기만 해도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한 학교의 교장은 이런 일화를 들려줬다. 한 교사가 제게 와서 따지더군요. 지금 제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느 때엔 성장 마인드셋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느 때엔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자신과 타인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하는가? 어떤 사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가능성을 낮게 보도록 만드는가? 어떤 순간에 발전이 아닌 심판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 안에 고정 마인드셋은 마치 또 하나의 인격인 페르소나처럼 작동한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도전을 포기하게 만든다. 다음과 같이 속삭이며 당신을 멈춰 세운다. 넌 이걸 할 능력이 없어. 다들 그걸 금방 알아챌 거야. 포기해.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조금만 더 쉬운 걸 찾아. 그게 진짜 현명한 거야. 이 목소리는 때로는 친숙하고 또 때로는 무척 불편하다. 중요한 건 이 목소리가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는 단순히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실수를 방지하고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 1단계, 고정 마인드셋을 받아들여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정 마인드셋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모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막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나는 고정 마인드셋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라. 고정 마인드셋이 당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혼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2단계,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라. 다음으로 무엇이 그리고 언제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해내는지 알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이때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등장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속삭인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그리고 그 순간은
단순히 관찰만 하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 단계는 진짜 유쾌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 당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유머러스한 별명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를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만들어준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고정 마인드셋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걸 다루고 통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4단계. 고정 마인드셋을 교육시켜라. 페르소나를 단순히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시켜라.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왜 나타났는지 이해하고 그 페르소나가 가진 관점에 공감하되 점차 성장 마인드셋으로 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유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타인에 대한 시선도 변한다. 아, 저 사람도 자기만의 고정 마인드셋과 싸우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타인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고 이해와 공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렇다.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히 스스로에게 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고정 마인드셋을 이해하고 그 페르소나를 새롭게 길들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의 길로 이끄는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당신에게 속삭일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은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다. 당신은 고정 마인드셋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성장의 동반자로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이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된다. 당신의 성장 마인드셋 여정,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라. 포기만 하지 마라. 앞으로만 나아가라. 당신이 열어갈 가능성의 문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 성장 마인드셋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기 위한 부단한 내 노력 덕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용기를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실패와 좌절을 기회로 바라보게 했고 두려움을 배우고 도전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문제니까. 물론 변화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수반하고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겠다는 선택 역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실패의 과정은 필연이고 두려움은 매 순간 당신 길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성장과 성공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은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성장과 성공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익숙함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길은 걷는 자만이
만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